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금 업무의 일반 사항이다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했어요. 합격해가지고 이제 어쩌고 창구에 근무합니다. 그럼 창구에 근무하면서 예금 업무를 봐야죠. 그럼 예금 업무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예금을 우리가 이제 보세요. 예금 계약입니다. 예금 계약. 그럼 요 예금을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요 예금 계약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금 계약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첫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바로 소비 임치 계약이다. 또한 제가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죠. 보세요.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거 보세요. 수취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 그와 같은 종류의 그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하면 되는 턱에 붙어 있는 내용이다. 그럼 보세요. 이 소비 임치 계약이라면 내가 이제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예금했어요. 100만 원을 예금하면은 그 10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은행이 획득하는 겁니다. 은행이 획득해가지고 자유롭게 마다가 이 돈을 굴리다가 예금주인 냅니다. 예금주인 내가 고객이 내 돈 내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내 돈 내놔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한 대로 그러면 이제 바로 내 돈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내놔 하면 10만 원만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만 원 내놔 하면 50만 원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100만 원 다 내놔 그럼 100만 원 다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반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환하면 되는 것이 바로 소비 임치 계약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예금 계약은 소비 임치 계약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임 계약이라고 했어요. 요 위임 계약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요 위임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면 무슨 예금이라고 배웠어요? 앞에 내가 해서 당좌 예금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일반 예금은 뭐만 있고 소비 임치 계약만 있다 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기 예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정기 적금이든 이런 모든 예금은 그냥 소비 임치 계약인데 무슨 예금에 한해서만 당좌 예금에 한해서는 소비 임치 계약 플러스 무슨 계약이 위임 계약이 혼합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금 계약은 상사 계약이죠. 상사 계약입니다. 이 상사 계약이란 말은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융기관도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 예. 주식회사, 여러분들이 무슨 은행, 주식회사, 무슨 정권, 이래 돼 있다 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계약이다? 상사 계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상에서 상거래상 이루어진 계약이야. 따라서 상사 계약이기 때문에 항상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야 된다? 세심 있게.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해서 고객이 맡긴 돈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관리하라 하는 거야. 선량한 관리자로서입니다. 이게. 그다음 또 하나가 상사 계약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입니다. 이게 소멸시효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효가 5년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입니다. 일반 채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면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10년이야. 10년간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내한테 채권이라는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상사거래에서는 상업상에서는 상거래입니다. 상거래에서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니고 5년이야, 5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금을 여러분 했는데 5년간 여러분들이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아. 그 5년이 경과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 예금했다. 그럼 이제 시효가 우리가 예를 들어 정기예금을 들어서 정기예금을 들어가지고 오늘이 만료일이야.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내가 이 돈을 안 찾아가는 거야.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누구 돈이라 하는 은행 돈이죠. 소멸시효가 이게 5년이라고. 이게 상사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부합계약이라 되어 있죠. 부합계약. 여기 부합계약이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요. 계약 당사자인 A와 B가 만나가지고 원래 여러분들이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하나하나 작성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내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둘이 앉아가지고 그 계약서를 하나씩 작성하는 거야. 해가지고 두 사람이 뭡니까?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는요. 이게 고객이 한 사람만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옵니까?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은행 직원이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머리 맞대고 앉아가지고 계약서를 하나하나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은행 업무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보통 여러분 은행에 딱 가가지고 예금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예금할래요?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관련된 서류를 뭡니까? 몇 장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이 뭡니까? 형광펜으로 뭡니까? 몇 건 표시해 주잖아요. 여기 사인하라고 이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요.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계약서를 해놨어요. 은행에서 다 만들어 놨어. 표준 계약서를 딱 만들어 놔놓고 여러분들이 내미는 거야. 그럼 여기에 형광펜 표시해 놔놓고 여기에다 해달라고 자기 사인을 하라고. 그럼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만들어진 이런 표준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여기에 내용이 뭐 된다고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다가 사인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읽어보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못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예금 계약은요. 이렇게 미리 은행에서 표준 계약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손님에게 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은 거기에 뭐 된다?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고 부합되면 사인을 하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계약이다? 부합계약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금 계약은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소비임치 계약이면서 부합계약이면서 상사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설명할 때요. 계약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편무계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다 한목에 같이 설명드립니다. 여기는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은요. 원래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 한쪽에서는 권리가 발생하고 한쪽에서 뭐가 발생한다?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나에게는 뭐가 발생합니까? 채권이 발생하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라는 이런 것이 한쪽에서는 권리, 한쪽에서 의무입니다. 그럼 여기서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권리, 한쪽에서는 의무만 발생하는 이것을 가지고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편무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예금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그럼 계약을 하면 나는 은행에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은행에 예금했다면 나는 채권자고 은행은 채무자 되는 거야. 채무자가.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가서 내 돈 내놔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알겠습니다. 하면 돌려준다 하는 거예요. 의무기 때문에 이게. 이런 계약. 그래서 일반적인 예금 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 그런데 예금 중에서도 쌍무계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은행에다가 매달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씩 해가지고 이거를 3년간 여러분들이 돈을 부금을 넣어. 그럼 상호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매달 이렇게 10만 원씩 3년간 부금을 넣으면은 그럼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은행에서 나에게 돈 얼마를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보세요. 나는 그 부금을 열심히 넣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했으면 은행에서는 내가 돈 좀 빌리도록 하면은 나한테 돈을 뭐 해야 됩니까? 대출해줘야 될 뭐가 발생해요?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은 은행에서는 돈을 나에게 대출해주겠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금을 매달 뭡니까? 일정한 돈을 납입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이것을 완성시키면 뭡니까?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줘야 될 의무. 이런 것을 양쪽에 서로가 바로 한쪽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게 한쪽에서 양쪽에서 권리와 의무가 서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그래서 쌍무, 서로가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예금 계약의 이제 법적 구조 해가지고 보통 예금과 저축 예금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앞에서 이제 어떤 건 배웠습니다. 보통 예금과 저축 예금은 입출금이 많은 예금이라고 했어요. 자유로운 예금인데, 단지 보통 예금은 개인도 가입하고 법인도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축 예금은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개인만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봐요. 근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질권 설정은 뭐다? 금지되어 있으나, 다만 금융회사의 성락이 있으면 뭐는 가능하다? 양도는 가능하다. 여기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보통 예금과 저축 예금의 특성입니다. 질권 설정입니다. 이게 질권 설정은 안 돼. 질권 설정은 뭐는 가능하다? 은행의 성락을 받아 양도는 가능하다. 요 말입니다. 뭐냐? 질권이란 말이 이겁니다. 질권이란 말은 제일 쉬운 게 여러분 전당포야. 전당포. 예. 예를 들어 봐. 내가 보통 예금 통장 안에 통장 1억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1억이. 그럼 1억이 예금되어 있는데 1억을 가지고 전당포에 가가지고 통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보세요. 나한테 돈이 1억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담보로 나한테 돈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장에 보니까 돈이 1억이 있단 말이야. 그럼 1억을 담보로 나한테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전담보증 입장에서는 그 통장 받아놓고 1억을 5천만 원 빌려주면은 이게 이제 질권 설정이 된다 하는 거야. 그럼 문제는 이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질권 설정에 통장을 받아가지고 도장하고 다 받아갔어. 이제 전당포에서 1억짜리 통장, 도장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5천만 원을 전당포에서 돈을 인출을 해서 그냥 질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이 통장 없어도 도장 없어도 내 예금입니다. 그 내 예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인출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출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담보 주인은 통장하고 도장을 다 받아놨는데, 예금 주인이 은행에 가가지고 내 돈 내놔 했단 말이에요.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이 언제 달락할 수 있잖아요. 그 내 돈 내놔. 그 통장 보여주세요. 통장 분실했는데요. 도장도 분실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 신분 확인하고 답은 맞잖아.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도장 없어도, 통장 없어도 돈을 인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예금주 본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담보 주인은 담보가 받았는 이 통장은 뭐요? 휴일조가리.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질권 설정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 입출금이 자유로우냐면 언제든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질권은 설정이 안 되는데 은행에 뭘 받아가지고 성납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뭐는 가능하다? 양도는 가능하다.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슨 예금? 보통 예금과 저축 예금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새로운 예금 채권의 성립은 언제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했어요. 이 5년이 언제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입금했든지 마지막으로 출금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입금이나 출금이 마지막 된 그 순간부터 다시 1년씩, 5년씩 가는 겁니다. 내가 최초로 통장 개설한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바로 마지막으로 입금됐든지 마지막으로 출금됐을 때부터 뭐 된다?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기예금과 그 다음에 별단예금 나왔어요. 정기예금은 여러분들이 기간을 정해놨다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별단예금은요, 각종 금융거래의 수반에 발생한 미정리예금이라든가 미결제예금, 기타 다른 예금 종목으로 처리가 곤란한 일시적인 보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예금 계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별단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별단예금, 이제 이런 걸 적어놔고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별단예금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정기적금 배웠죠? 그 다음 이제 상호부금 나왔습니다. 아까 여러분 상호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쌍무계약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쌍무계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호부금은 편무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봐요. 아까 처음에는 내가 이런 부금을 넣을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나한테 돈을 대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쌍무계약인데 문제는 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실 적금은 다 들었는데 부금은 다 들었는데 내가 정작 이때 와서 돈이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요청하지 않죠. 그럼 대출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말은 은행에서는 내한테 꼭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단 말이야. 내가 대출을 요청하면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내가 대출 요청하지 않는데 무조건 돈 빌려주는 건 아니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 없어서 바로 대출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뭔가 적금 등과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편모계약이 아닌, 그 쌍무계약이 아닌 편모계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당좌예금입니다. 아까 이제 당좌예금 뭐라고 했어요? 바로 소비임치 계약하고 플러스 뭐라고 해서 위임계약. 그래서 당좌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기 때문에 뭐고 소비임치 계약이면서도 또 내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 내 대신에 은행 당신들이 돈을 주세요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돈 지급을 누구한테 위임했다? 은행에다가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계약까지 포함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예금의 종류별로 법적 성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예금계약입니다. 그럼 예금계약을 할 때, 그럼 계약이 성립시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예금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예금계약의 성립 보세요. 현금에 의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성립해서 현금이다. 현금은 뭐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서 내가 돈 들어가서 예금을 딱 합니다. 그럼 창구 직원이 이렇게 금원을 확인하잖아요. 확인하고 예 맞습니다 하고 뭡니까? 딱 자기 서랍에 딱 넣죠. 요 바로 확인했을 때입니다. 봐요. 그 예금 계약을 요물 소비 임치 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예금 의사의 합치와 요물성의 충족이 있으면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예금 의사의 합치란 막연히 예금을 한다는 합의와 금전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만은 부족하고 어떤 종류, 어떤 이율, 어떤 기간으로 예금하겠다는 합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정기 적금을 들겠다고 갔단 말이야. 그럼 정기 적금을 매달 얼마씩, 그 다음에 1년은 몇 프로로 몇 년간 들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서로가 합의해가지고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계약이. 따라서 보세요. 예금자가 예금 의사, 계약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회사에서 금전을 제공하고, 예. 그래서 금융회사가 그 의사에 따라서 금전을 받아서 확인하면은 요물성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예.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의사 합치가 돼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5분달에 적금으로 50만 원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은행에서는 금융회사에서는 50만 원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도 현금 입금의 경우 예금 계약은 금융회사가 금원을 받아서 확인한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바로 현금으로 왔을 때는 금융회사 직원이 예 50만 원 맞습니다. 확인됩니다. 확인되면은 뭐다? 예금 계약이 성립했다 합니다. 이게 바로 현금 입금인 경우입니다. 이게. 그다음 다만 예금 계약은 금융회사와 거래처와의 예금을 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며 반드시 입금자원이 입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낙성계약서에 의하면은 다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데 이게 원래 계약에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요물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이겁니다. 원래 여러분이 기본적인 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야, 보통. 내가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계약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나는 강의를 해주기로 계약을 하고 여러분 강의를 듣기로 계약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낙성계약이야. 한쪽에서 계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로 낙성계약은 뭐냐면 이 계약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청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맺자고 요청했을 때 상대방에서 뭐냐 이거를 승낙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계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냐면은 돈 1,000원 주고 음료수를 한 개 사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편의점에서는 돈 1,000원에 음료수 팔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음료수를 사겠습니다. 계약을 맺자고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서 그러면 1,000원에 팔겠습니다 하면 승낙해 준 거야. 예.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가지고 낙성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은 꼭 계약서를 써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더 확실한 것이지. 계약서를 하지 않고 구두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요, 이게 청약과 승낙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물, 물건이 거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건이 거래되어야만이 거래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금 거래를 낙성계약으로 보느냐, 요물 계약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금
거래의 기본 약관입니다. 약관에서는 낙성계약이 아니야. 요물계약이야. 그러니까 금원을 확인해요. 그러면 내가 예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합치됐다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금계약은 돈을 확인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원을 확인해서 그래서 금원이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50만 원 맞습니다. 하면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예금계약은 현금을 확인하기 때문에 바로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라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 확인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현금에서 점유수금이 나옵니다. 점유수금. 약간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금 유치가 상당히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들이 직접 이게 가서 돈을 예금 유치해 오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동대문 시장이라든 남대문 시장이라든 이런 데 가면요. 그 1인 점포가 많습니다. 그럼 쉽게 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한 분이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 또 돈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입금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손님을 못 받는다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요, 이제 은행 직원들이 직접 뭡니까? 수금하러 쫙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점유에 수금을 해가지고, 점유에 수금 사원이 수금했을 때 현금을 받았단 말이야. 받았을 때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 그럽니다. 점유에 수금인 경우는 그 수금 사원이 가서 수금을 해가지고 와서 은행 창구로 와가지고 수납 창구 직원입니다. 직원이 확인을 해야만이 그때 성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점유의 수금인 경우에는 그 수금 사원이 와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창구 와서 창구 직원이 금원을 확인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하는 거 이게. 그 대신 단지 뭐냐면은 이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점장입니다. 우체국장이야. 그럼 우체국장이라든가 지점장이 직접 가서 돈을 받아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점유의 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TM기에서 현금을 입금하는 거예요. ATM기에서. 그럼 ATM기는 자동 입출금기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100만 원 입금합니다. 입금 버튼 눌려서, 그러면 이제 열려가지고, 막 이제 그 숫자를 세려가지고, 맞습니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입금하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100만 원 세려가지고 100만 원이라 하는 그 숫자가 기록이 나와서, 아니야. 마지막으로 보세요. 내가 취소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돈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뭡니까? 돈이 다시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ATM기를 통해서 할 때는요,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야 돼.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예금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 입금은 이제 세 가지다. 창고 왔을 때는 창고 직원이 금원을 확인했을 때가 예금 계약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의 수금인 경우는 수금 사원이 수금해 와서 창고 직원이 확인했을 때가 성립하고, 단지 지점장이나 우체국장이 가서 직접 받았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순간이 계약이 성립했다. 그 다음에 ATM기에서 현금 입금할 때는 바로 마지막으로 취소 버튼이 아닌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돈이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게 그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하는 거. 두 번째 이제 정권입니다. 정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수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입금한다 보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 정권에 의한 이제 입금인 경우는 뭐다. 이게 이 정권은요 타정권하고 자정권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A은행에서 자기가 발행한 수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가 왔다 하는 거야. 타정권입니다. 그럼 요 타정권이 왔을 때입니다. 여기를 봐. 우리가 이제 추심이윤서라고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쪽에 양도서라고 추심이윤서 두 개인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금 거래 기본 약관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이 예금 계약을 요물성 계약과 낙성 계약으로 일부를 보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그러나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는 요물 계약으로 본다 했어요. 마찬가지야. 타 정권이 왔을 때 예금 거래 기본 약관입니다. 약관이 중요해요. 그럼 봐요. 그래서 설명에 가면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은 추심이윤서의 입장을 취하여 정권을 입금했을 때 금융회사가 그 정권을 교환해 돌려 부도 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가 확인되었을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이건 뭐세요? 봐요. 타 정권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 수표가 들어왔을 때 바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바로 이게 이제 다른 당자 수표가 들어서 1억짜리 수표가 들어왔다 바로 예금 계약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일단은
받았어. 받아가지고 이 부도 반환을 돌리는 거야. 그럼 이제 부도 반환 돌리는데 부도 발생하지 않고 돈이 입금되는 것이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성립한다. 그리고 예금 계약, 현금은 바로 현금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 반환을 돌려서 교환에 돌렸다 하는 거야. 돌려가지고 부도가 나지 않고 거래가 입금이 확인됐습니다. 확인되면은 그때 뭐 되는 것이다? 바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타 정권에 당좌 수표가 들어오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뭐 되는 게 아니야. 그 수표 1억 들어왔다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금 계약 성립해가지고 돈을 1억 인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부도 반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뭡니까? 결제가 확인되면은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다만 타점 발행에 자기합 수표를 입금할 때는 금융회사가 사고 신고된 것이 없고 결제가 틀림없음을 확인했을 때 예금 먼저 입금한다. 그럼 보세요. 이 타점권 중에서 아까 이제 당좌 수표입니다. 이 당좌 수표로 왔어. 당좌 수표. 이거는 부도 반환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부도 반환에 돌려놓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나지 않고 이 돈이 입금되면은 예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타점권이라 하더라도 자기합 수표란 말이야. 이게 자기합 수표. 이 자기합 수표가 여러분들이 왔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자기합 수표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부도됐는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을 뭐냐 사고 이게 분실신고라 이런 게 신고가 되면은 전산상이 뜬단 말이야.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뭡니까 확실하게 입금되는 것 같으면은 그대로 뭐 한다. 그래서 입금하면은 뭐 한다. 그냥 예금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해 주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입금, 자기합 수표는 바로 입금 계약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결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타점권의 자점권입니다. 자점권. 그럼 A은행이 바로 A은행에서 발행한 이 당좌 수표야. 그러면 보세요. A은행의 고객이기 때문에 A은행 고객의 통장을 뒤져볼 수 있어 없어요? 뒤져볼 수 있잖아요. 그거 뒤져보니까 그거 있어. 그러면 그것도 바로 인출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점권인 것 같으면 그는 자기 은행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 발행한 사람의 예금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봐요. 자점권이나 당해 점포가 지급연을 된 정권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당좌 예금 잔고를 확인하여 예금 당좌 예금 그 계좌에서 예금의 상당을 인출해서 예입자의 계좌 입금 처리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수표를 발행한 사람 계좌에서 돈을 뭡니까 확인해 인출해 가지고 바로 예금주 계좌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바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실무상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 입금 기장의 잔고를 나중에 처리할 경우에도 발행인의 잔고에서 수표 금액만큼 금액이 현실로 인출되어 예금자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예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해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오후에 보통 은행 직원들이요. 만약에 뭐 4시에 업무 끝났다.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죠. 보통 다른 회사는 업무 끝나면 퇴근하잖아요. 그 은행 직원은 4시 끝나도 다시 뭐 해야 됩니까? 그 네 번째 다 정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해가지고 마지막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만 자점 발행의 자기합 수표의 경우는 입금 즉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돼 있잖아요. 왜냐면 봐요. 자기 그 당좌 수표인 경우는 그 계좌에서 뽑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합 수표인 경우는 이미 자기 은행에서 사고가 신고된지 안 된지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경우에는 바로 그냥 입금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권료가 타정권이냐 자정권이냐에 따라서 예금 계약 성립 시기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계좌 송금인 경우입니다. 이게. 이 계좌 송금인 경우는요, 결국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A은행에 가가지고 계좌를 해가지고 다른 은행에 있는 내 예금 계좌로 뭐 해달라고 돈을 입금해달라고 계좌 송금을 여러분들이 ATM기를 눌립니다. 아니면 은행에 가서 계좌 송금에다 한다 하는 거야. 이거는 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 봐요. 계좌 송금은 계좌 송금 신청인의 수탁 영업점에 대한 그 송금 신청, 수탁 영업점에서 수취인의 예금 거래점에 대해서 입금 의뢰, 수취인의 예금 거래 영업점에 입금 처리 형식으로 업무 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현금에 의한 계좌 송금의 경우에는 예금 원장의 입금 기장을 마친 때에 성립한다. 그럼 쉽게 봐서 내가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A은행에 가서 B은행에 있는 내 계좌로 입금해서, 그럼 여기서 입금 딱 돼서 입금으로 넘으면 바로 뭡니까? 그 입금 원장의 규정이 딱 된다 하는 거예요. 현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은 바로 입금 기장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계좌 송금도. 그 다음에 혹시라도 계좌 송금을 정권류에 하면 아까 이 정권류 방식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정권이냐 타정권이냐에 따라서 이 방식대로 마음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되는 겁니다. 성립 시기.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예금 거래 약관 칸이 나왔습니다. 약관. 근데 약관은 뭐냐? 이제 아까 내가 이제 부합 계약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미리 작성해 놨다 했어요. 그 작성을 해 놓은 그 내용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약관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만약에 예금 거래를 하면요. 그 예금 거래에 대해서 이유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은 어떻게 하고, 문제성이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을 가지고 뭐라 얘기한다? 이를 이제 약관이라고 얘기한 바요. 이 약관인데, 이제 약관의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이게. 그럼 보세요. 약관의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계약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보세요. 내가 읽어보고 부합되면 사인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합되면, 내가 생각해보면 부합되지 않으면 사인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뭐 하겠다? 인정하고 그대로 이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약관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일단 그 계약 당사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왜? 모든 걸 시간이나 절약할 수 있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미 얘들이 내하고 합의해서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생각도 막 들어갈 수 있는데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약관은 작성자가 아무래도 유리하게 이런 약관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는 불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든 자기네들에게는 뭐하다? 유리하게 이렇게 약관을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약관이 혹시라도 지나치게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이게 계약이라 하는 것은요,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원래 이렇게 이런 데 대해서 국가라든 이런 데 간섭하면 안 돼. 계약 자유야, 자유. 그럼 계약 자유가 가장 기본인데, 이제 어느 뭐냐, 자유다 보니까, 자유가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바로 그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갑을 관계 들어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은, 갑에 의한 횡포가 을의 눈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거대한 금융기관인 은행이 갑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어느 서민 개인들이 뭡니까? 계약 당사자가 을이 된다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은행들이 자기네들 유리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약관을 만들어가지고 제시해도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약자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냐? 바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독점 규제 및 바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런 각종 법률을 가지고 이 약관을 뭡니까? 엄격하게 이렇게 통제하고 규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약관의 그 편입 내용 보세요. 일단 약관을 계약 내용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아까 합의가 되어야 사인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약관의 내용은 뭐 해야 된다? 명시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명시는 보세요. 바로 고객이 인지할 가능성을 부여하면 족하므로 사업자의 사업소, 영업소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약관을 쉽게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경우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요, 각종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가 여러분들이 막 꼽혀 있잖아요. 거기 안에 보면은 뭐, 일반 예금 거래, 또 당좌 예금 거래, 이렇게 해서 그 약관이 그거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읽어볼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면 집에 가져가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관의 내용은 명시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내용은 뭐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막 제시하면서 사인하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요런 부분은,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내가 또 대출을 해 간다 봅시다. 대출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 이자는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중도 상환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어떻게 붙고, 이게 혹시 뭐 연체를 하면은 연체 이자는 기본 이자는 얼마인데 연체하면 이자가 얼마 된다 하는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중요한 것은 뭐 해주라 하는 거야? 설명을 해주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 주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 요구가 있으면 그걸 약관 사본입니다. 이 사본은 뭡니까? 우리한테 교부하라 하는 거야, 고객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약관의 내용은 뭐 해야 된다 하는 거? 공정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이 똑같은 약관을 가지고 A하고 약관을 맺을 때, B하고 맺을 때, C하고 맺을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되지, 누구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약관을 뭐 해야 된다? 공정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약관의 해석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약관을 해석하는 데는 원칙이, 첫째 보세요. 바로 객관적이면서 통일적으로 해석하라 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든 그 고객에게 동등하게 이렇게 약관을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서 분쟁이 생기면은 은행 입장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약자인 누구? 고객 입장으로 해석하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약관 해석상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면은 바로 작성자, 이 약관을 만든 은행이죠. 그래서 약관을 만든 작성자인 은행이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은행에는 바로 불리하고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입니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금융기관에 그 약관에 가면요. 우리가 크게 약관을 했더니 모든 예금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약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예금에 다 통용됩니다. 두 번째, 예금 종류별입니다. 예금 종류가 여러분들이 뭐 적립식도 있고, 그 다음에 거치식도 있고, 입출금자 이런 것도 있다 했죠. 그러면 어떤 예금이든 간에 예금의 모든 것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약관이 있고, 예금 종류별 약관이 있는 겁니다. 예금 종류별 약관. 그럼 여기에서 이런 약관의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특약을 했어요. 특약을. 만약에 개별 약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요 특약을 가지고 이름을 뭐라 붙인다? 개별 약정이야. 그럼 내가 이 개별 약정을 하면은 개별 약정이 최우선한다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일반 이런 업무 계약하면서 내 예금에 대해서는 내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아달라는 뭐냐면은 요게 개별 약정을 했어. 그러면 개별 약정으로는 내 예금은 나 외에는 우리 직원이 가도 안 되고 우리 와이프가 가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개별 약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보통 은행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통장을 가져오고 도장도 받고 비밀번호 일치하면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돈을 인출해준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인출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왜? 이거는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약관이 있다 하더라도 약관 해석에서는요, 최우선이 뭐냐? 개별 약정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약정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금 종류별 약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다? 일반 약관을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요 개별 약정이 최우선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거래 약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뭐 부합계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예금거래 약관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반 모든 예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약관과 그다음에 예금 종류별 약관이 있다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다? 개별 약정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보세요. 모든 금융회사의 통일적인 약관 체계 봐요. 각 금융회사가 독자적인 약관을 운영하면서 거래처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모든 금융회사는 동일한 약관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고객인데 A연에 갔을 때 약관하고 B연에 갔을 때 약관하고 C연의 약관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내가 혼란스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준화된 약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해서 만드는 일반적인 약관이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2번에 보세요. 약관 단계별. 단계적 약관 책에 보세요. 현행 예금거래 약관은 모든 예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하여 정리한 예금거래 기본 약관. 그럼 아까 모든 예금에 적용되는 기본 약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요 모든 이제 금융기관을 통일해 가지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이런 약관 체계가
바로 일반적인 무슨 약관? 예금 기본 약관의 약관. 그래서 바로 예금 거래 기본 약관과 두 번째, 예금 종류별 약관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럼 아까 보세요. 예금 종류별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모든 예금에 적용되는 기본 약관에다가 예금 종류별로 따라온 약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약관은 이제 이원 낮추고 약관 이원 좀 보죠. 현행 예금거래 약관은 예금거래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예금거래 기본 약관과 예금의 법적 성질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약관, 거치 예금의 약관, 적립식 예금의 약관이 이원적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럼 아까 보세요. 예금 종류별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도 있을 것이고, 거치식 예금도 있을 것이고, 적립식 예금도 있을 것이고, 그럼 예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 체계가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바로 개별적인 예금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 아까 이제 개별적인 약정을 할 수 있다 했죠. 특약 형식으로 이게. 그래서 이렇게 형성하면은 결과적으로 예금에 있는데 약관 해석에서는요. 아까도 얘기 거꾸로 간다고 했어요. 그 약관 해석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보고 개별 약정이 있는지를 보고 그럼 개별 약정을 가지고 있으면 개별 약정에 따라 해석하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예금 종류별 약관을 보고 약관을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봅니다. 일반 기본 약관에다가 해석한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특약과 예금 종류별 일반 약관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약관에서 나온 거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금 거래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약관을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금융기관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부합계약이 된다. 부합계약이 이게. 그 다음에 약관 체계는 크게 뭐냐? 얘가 특약이 없는 것 때문에 두 개밖에 이원화되어 있고 특약까지 있으면 삼원화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이건 사실 은행에서 특약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특약 형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없으면은 이원화, 있으면은 사실상 세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금 거래에서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이제 예금 거래의 상대방 칸이 나옵니다. 예금 거래 상대방.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예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입니다. 봐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필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금 거래 상대방이라는 말은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금융기관과 그다음에 그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고객과의 관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 예금 거래 상대방에서 이제 우리가 자연인이죠. 자연인.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뭘 할 때에 여러분들 이거 우편을 설명할 때 이게 설명했습니다. 그 자연인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권리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하고, 그 다음에 회계 능력입니다. 요 세 개의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법률 행위를 해야만이 바로 그 법률 행위는 뭐다? 유효하다. 예금 계약이란 말이에요. 또. 그럼 예금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개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라고 했어요. 자연인 중에서 출생에서 사망까지 자연인 중에서 이 세 가지 능력을 다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다 했죠. 그 중에서 이제 바로 권리 능력만 인정되고 예가 없는 사람도 있고 예가 없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의사 무능력자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행위 능력을 제한받는 사람을 가지고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한 능력자.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에는 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미성년자,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가 피성년 후견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냐? 요것만 하면 됩니다. 골아프게 뭐 알 필요 없어. 이게 여러분들이 이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은행에 예금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은행에 예금 계약을 맺었다 하면 예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은행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은행은 채무자고 이 고객 상대방이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야. 채권자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미성년자가 아버지 몰래 와가지고 예금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증권자인 아버지가 와가지고 왜 은행 보고 얘한테 내한테 동의도 안 받고 얘가 받았냐고 따졌어요.
그때 은행에서는 뭐 하면 됩니까? 미안합니다. 돈 돌려주면 되잖아요. 모든 채무가 끝난단 말이야. 그럼 은행에서 손해날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의사 능력이 있는 피성년 후견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은행에 예금했다 하는 거야. 그 후견인이 와가지고 왜 나한테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예금을 받았냐고 따집니다. 미안합니다. 돈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런 능력을 따질 필요 없다. 따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은행이 채권자가 은행이 채무자이기 때문이야. 그럼 채권자가 요건대로 돈 돌려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자연인과의 예금 거래는 전혀 문제 없다. 단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어요. 바로 요겁니다. 당좌 예금이야. 당좌 예금 거래는 안 된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의사 능력이 없고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위임을 해줄 수 없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위임권이 없다 하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당좌 예금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럼 요 당좌 예금은 소비임치 계약과 뭐가 위임 계약이 혼합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당좌 예금 계약만 아니면은 이런 자연인은 권리 능력이 있든 없든 의사 능력이 있든 없든 행위 능력이 있든 없든 따질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자연인과의 예금 거래에서는 전혀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뭐만 제외하고는 당좌 예금만 제외하고는 이것만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대리인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연인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상대방이 대리인일 수 있어. 이 대리인이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우리 와이프를 대리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 하면 그 권한은 와이프한테 있고 내가 대신했지만은 누가 한 걸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와이프가 한 걸로. 이게 바로 대리제도입니다. 대리.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일을 내 대신 한 거야. 그 대신에 모든 법적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우리 와이프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그러면 와이프가 일했지만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 대리라고 얘기한다. 대리. 그러면 여기서 대리에는 두 개 있습니다. 대리에는 이게 수권 대리가 있어요. 수권 대리. 수권 대리하고 법정 대리가 있어요. 법정 대리.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이거 뭐냐면 봐. 수권 대리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권한을 준 거야. 내가 좀 바빠가지고 수업하다 보니까 은행에 가서 어떤 업무를 좀 처리해달라고 우리 와이프에게 내가 위임장을 써준 겁니다. 그 위임장을 써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가서 내 대신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권 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라는 것은 보세요. 만약에 피성년 후견이라든가 뭐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들은 법에서 정해진 누가 있습니까? 대리인이 있단 말이야. 후견인이.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법정 대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 제도에는 바로 수권 대리와 뭐가 있다? 법정 대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대리인과의 생길 때 대리인과의 예금 거래에서 유의할 점 보세요. 금융회사가 대리인과 예금 거래를 체결하면서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 그 대리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권한을 줬다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와이프한테 권한을 줄 때 위임장에 써놨다 하는 거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대신 하라고. 그럼 거기에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을 이제 서류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가지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이제 예금 거래를 하는데 마지막으로입니다. 제일 끝에 봐. 예금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등 확인하지 않더라도 금융에 손해볼 게 없고 예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대리인이 진짜 대리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 없다가 예금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잘못돼도 은행은 채무자입니다. 그럼 돌려주면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대리인지 이거 확인 안 했다 하더라도 예금을 받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중지급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대리인과 예금 거래할 때 예금을 받을 때는 혹시라도 이 진정한 대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손해날 거 없죠. 왜? 예금 받았다가 잘못되면 돌려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금을 지급할 때는 이걸 제대로 소홀히 확인하지 않았을 때 잘못되면 이중지급을 해줘야 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진정한 사람인지를 뭐 해야 됩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가면은, 봐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그 수권 대리인 경우를 보세요. 통장사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붙어 있는 본인의 위임장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위임장에다가 내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든지 아니 인감증명서 붙이게 돼.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와이프에게 수권할 때, 그 돈을 줄 때 위임장을 쓴단 말이야. 위임장에다가 내가 이렇게 위임을 했다 하는 그 위임장을 쓰고, 거기다가 내가 내 통장에 있는 도장과 같은 인감증명서, 예?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며, 이런 요새는 이제 인감증명서하고 같은 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입니다. 예? 같은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대리인의 뭡니까? 주민등록이죠. 그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진정한 대리인인지 아닌지, 그럼 내가 누구한테 대리를 하는데 위임장을 다 썼단 말이야. 거기 있는 사람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권 대리일 때입니다. 예?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하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를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경우는 뭡니까? 증권자나 또는 후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피성년 후견이라든가 피한족 후견은 이제 후견인이 되고, 부재자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사망했을 때는 유언집행자라든가 상속재산 관리인입니다. 그럼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에게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증권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선고할 때 후견을 선고해놨다 누군지. 그래서 그 등기부를 보면은 이 사람 후견이 맞구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재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그 다음에 사망자는 사망유언 이와 같은 게 있죠. 그 이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중도해지하고 예금담보대출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잘 봐요. 이 상대방하고 이제 거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도 가능하다 했어요. 예금 거래가 가능하다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금 담보로. 이 경우는 이것만 알면 돼요. 이 경우는 반드시 예금자 본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우리 회사 격리 직원이 있어. 격리 직원이 매일 금융은행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넣고 빼오고 막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경우에 그 격리 직원이 중간에 와서 그 은행의 직원들 다 알아. 어떤 회사에 누구라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중도 해지해달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달라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돈을 주면 안 된다 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예금자 본인의 뭘 받아라? 본인의 확인을 받아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위임장이 있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이건 예금자 본인의 반드시 확인을 받아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금을 중간에 중도 해지하거나 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 예금자 본인이 지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왔다 하는 거야. 대리인이 왔을 때입니다. 왔을 때는 그 대리인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의 뭘 받아야 된다?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란 말이야. 그 외국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에 가면 뭐라 합니까? 로마법을 따르라 하죠? 이거야. 그러나 외국인이라고 특별하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도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외국인 중에서 여행자라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 갔을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여행자 수표나 이런 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라고 특별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는 원래 여러분 법률용어에서 속기주의하고 속임주의가 있습니다. 속임주의. 땅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국적이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국제법에서는요, 얘가 원칙이야. 속죄주의가. 아까도 했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는 이게 원칙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속죄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 법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외국인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금 거래를 동일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외국법에 따라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인과의 예금 거래하실 때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이 거래 상대방이 자연인이 아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법인이 있죠. 법인. 이 법인과의 예금 거래를 할 때입니다. 법인. 요 법인과 예금 거래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봅니다. 법에 따라서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것을 가지고 말한다. 법인이라고 얘기한다. 법인. 그럼 여기서 법인은요, 한마디로 이것만 하면 됩니다. 법인은 사단법인하고 뭐가 있다? 재단법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단법인은 요거는 사람입니다. 법인의 주체가 사람, 재단법인은 법인의 주체가 재산입니다. 재산.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사람과 재산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는 사단 카메라는 여러분들 이제 회사라고 이해하시고, 재단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살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외우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딱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서 회사, 재단법인은 그 재단에 맡긴 재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살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여기 중에서 이제 회사하고 거래할 때입니다. 회사하고 거래는 이제 회사의 법인 등기부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를 보고 사람처럼 누구라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바로 회사하고 거래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에 어떤 거든 간에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 했어요. 당좌 거래는 제외하고는. 회사에서도 당좌 거래 한단 말이야. 당좌 예금 아까 위임권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보세요. 이게 그 당좌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금은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냥 은행이 뭐고 채무자. 그렇게 돈 잘못해도 그건 돌려주면 될 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이제 당좌 거래는 반드시 법인 등기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회사 중에서 이제 공동대표가 거래될 때 문제입니다. 이제 보통 회사 사장이 한 명이면은 한 명으로 되는데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사람의 전행을 맡기 위해서 공동대표를 예를 세 사람을 세워서 그러면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닐 수 없단 말이야. 그때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중에서 표현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대표에 세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그 중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표현대표야. 그럼 이제 표현대표하고 거래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일반 예금 거래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당좌 거래할 때는 반드시 뭐 됩니까? 공동대표 모든 사람의 확인을 봐야 됩니다. 요 말만 돼요. 예, 회사와 할 때 그 공동대표제를 채택한 이유가 한 사람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금을 하는 일반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뭐 표현대표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당좌 거래는 회사 신용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위임계약과 관련된단 말이야.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공동대표를 만들었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공동대표 전원,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해가 등본을 받아서 근데 공동대표 몇 명이구나. 그 몇 명 그 사람들의 모든 확인을 다 받고 당좌 거래를 하라는 뜻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회사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외국 회사도 국내법에 따라서 여기 따라서 우리나라 회사하고 동일하게 뭐 됩니까? 취급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 당연히 국가는 누구하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과 거래하는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은행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 없는 단체입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 그럼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요, 국가로부터 법에서, 민법에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방식은 똑같은데.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크게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재단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은요, 주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가, 또는 뭐 동창회라든가, 뭐 향후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법인격 없는 사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말만 돼요.
여기서 법인기 없는 사단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입주자 대표자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수리를 하고 하려면은 물건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거기는 고유번호가 있어. 그래서 입주자 대표 누구 명의로 뭐 합니까? 예금을 들어. 그럼 예금을 들면은 그 예금은 뭐냐? 그 아파트 전체의 총유재산이야. 그럼 여기서 재산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공유가 있어요. 공유. 그 다음에 합유가 있습니다. 합유. 총유가 있어요. 요것만 알면 안 돼요. 공유는 이제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공유 재산은 개인입니다. 개인 지분입니다. 요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합유 재산도 이걸 인정해 줍니다. 총유 재산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아파트 관리비를 모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6개월 살았어. 이사를 갑니다. 그럼 내가 관리비 낸 것 중에서 적립한 돈이 있단 말이야. 그걸 찾아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하는 거야. 동창 회비를 했어요. 내 동창이 들어오면 못하겠어. 야, 내가 낸 회비 도로 받아내. 안 준다 하는 거야. 총유재산의 개인 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공유재산은 여기에서 봐. 요 공유재산은 개인 지분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합유재산하고 다른 거야. 합유재산은 개인이 내가 예를 들어 5명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이제 합유재산입니다. 내 지분이 5분의 1이 있어. 내가 이어서 빠져나가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고 이거를 다 지분을 다른 사람에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여기 합유재산이야.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아니야. 공유재산은 지분이 있게 돼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집을 아파트를 공동으로 갖고 있어. 그런데 내 지분 50%, 와이프 지분이 50%야. 그 경우에 내가 50%만큼은 딴 사람이 팔 수 있단 말이야. 와이프의 동의 받지 않고. 그래서 이 개인 지분은 둘 다 인정해 주되 상대방 동의 받지 않고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공유재산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합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은, 동창회비나 이런 것은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내가 개인이 살다가 다른 데 이사 간다 해가지고 그 관리비 적립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그런 것은 개인 예금이야. 그럼 예를 들어 동창회장이 내다. 동창회비를 내가 어느 예금합니다. 그 사실은 동창회비 그 부기는 할 수 있어. 내 개인 이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뭡니까 무슨 하게 동창회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내 개인 예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미리 잘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동창회비지만은 뭐 사장님 이름으로 들 수밖에, 개인 예금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기 없는 재단입니다. 예, 재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종교재단이라든가 뭐 장학재단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요즘 뉴스에서 뭐 이성엽 야구재단이다 들어봤죠? 이성엽 야구재단이라고 하는 자는 이게 법인기 없는 재단인 거예요. 그러면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할 때, 그때 사실 은행이 예금하더라도 그거는 이성엽 개인 예금으로 밖에 취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바로 여러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만든 것을 가진 조합이라고 하죠. 공동 목적을 위해서 출자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제 이 조합은 5명이 하면 5명이 그 지분이 각자 뭐 어떤 사람 30%, 10%, 5%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개인 지분을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조합은 전원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100명 이름을 다 부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말할 수밖에 없다. 예금한다. 그럼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하되 그 조합의 재산을 뭐가 된다? 바로 이게 합유 재산이 된다.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바로 우리가 예금 거래의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연인과 예금 거래할 때에, 그 다음에 법인과의 예금 거래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실무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되었을 때 이걸 확인하고 조사하고 필요한 서류를 증거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거래 예금 계약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 배웠던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예금의 입금이라든가 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예금은 어떻게 입금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